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24일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의 벼랑 끝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라이 스토컬스와 다이애나 네로치가 폴리티코에서 1월 22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유럽에 대한 위협이 2주간 고조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나토 동맹국과의 잠재적 전쟁 가능성이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서 물러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점령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다짐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유럽인들의 우려를 완화시키고 월스트리트의 반등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나토 지도자들을 만난 후 그린란드에 대한 합의의 틀을 확보한 관세 위협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그의 선언은 지금까지 대통령직에서 가장 대담한 도박 중 하나에 대해 하루 종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유럽 관리는 트럼프의 약속과 발언은 신뢰할 수 없지만 유럽에 대한 경멸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여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라는 착각에 집착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력 있고 더 많은 독립성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무력 위협은 스티븐 밀러 참모 차장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밀러는 이번 달 인터뷰에서 미국이 그린란드의 정당한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현실 세계는 의해 지배되고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고 다른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 전술로 눈을 돌리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보복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그 평택 미군 기지를 미국 땅으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딱 그 맞게 비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토는 방위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한 모든 재정적 부담을 떠안기로 마지못해 동의했으며 유럽연합은 미국으로의 모든 수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통령이 동맹을 깨고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캐나다 카니 총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와 백악관의 압력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다른 지도자들에게 오랜 전후 질서가 이미 사라진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환이 아닌 파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전 덴마크 총리이자 나토 사무총장인 안데르스 포크 라스무센은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드미르 푸틴과 시진핑처럼 권력과 권력만을 믿습니다. 라고 그는 미국 대통령을 러시아와 중국의 지도자들에 비유하여 썼습니다. 정글의 법칙과 더 큰 강대국이 작은 강대국을 삼키는 세상으로 돌아온 샤피로는 계속해서 미국을 그린란드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와 중국처럼 만들고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 위협을 철회했지만 의회는 나토의 피해를 우려합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위협 취소, 나토 북극 거래 프레임워크 합의,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무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린란드라는 것뿐입니다. 그는 또한 유럽 지도자들이 그린란드 점령 추진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기억할 것이라며 유럽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뭐 물론하고 뒷걸음 쳤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다 읽어보면은 아니야 말은 부드럽게 했는데 그래도 좀 그린란드 미국 땅으로 하자는 거는 줄기차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이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말한 것들이 충분히 더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그 어저께 방송한 내용을 편집했는데 추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캐나다의 평화위원회 가입 초대 취소, 제스퍼 워드와 이스마일 샤킬 1월 23일, 워싱턴 오타와 1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요일 글로벌 분쟁 해결을 위한 캐나다 평화위원회 이니시어티브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의 어바웃 페이스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강대국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카니를 겨냥한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이 서한이 캐나다의 가입 역대 가장 권위 있는 이사회 구성에 관한 초대를 철회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썼습니다. 카니는 연서로 이 다보스에서 이례적으로 기립박수를 받았으며 각국이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의 종식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가 미국의 패권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 중간 강대국들이 어떻게 함께 행동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자평화위원회 회원국으로는 아르헨티나, 바레인, 모로코,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미국 동맹국들도 당분간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부터 친중이었던 캐나다로 보는데 캐나다 51번째 주 이런 얘기하고 더불어서 캐나다 총리가 시진핑하고 친해지는 걸 과시했고 그걸 본 트럼프는 이 친구 안 되겠네. 야, 그거 초청하지 마. 이 평화위원회는 가자평화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린란드 영우 집착한 배경, 치열한 전쟁 시작 가능성. 1월 23일 일간 스포츠입니다. 캐논 글로벌 연구소 상성연구원 미네무라 켄지 이쪽의 분석이 더 가장 합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미 대통령이 주장한 그린란드 영우에 대해서 반대한 유럽 8개국에 2월 1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취소한 건으로 군사면에서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현상은 유지하지만 그린란드의 군사기지 주위의 주권을 취한다든가 군의 존재감을 확장한다든가 트럼프 씨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방위 시스템, 이것은 꽤 돈이 들기 때문에 나토의 회원국에 돈을 내게 해 그린란드에서 이 골든돔을 만들고 싶은 구상, 그것에 대해 타협한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미사일 방어체제 골든돔이라는 구상이라고 한다. 공위성과 방위, 병기 시스템을 연동시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차세대 방위 구상으로 1750억 달러, 약 28조 엔을 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하는 2029년 1월까지 운영 개시의 전망이다. 배경에는 중로의 존재가 깔려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상당히 미사일 성능이 올라가고 있다. 중국의 미사일은 미국 전역을 상당히 덮을 정도의 사정거리,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로 되어 있다.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구실로 이번은 군사적인 과실을 얻었다는 느낌.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미국의 딱 중간에 있는 듯한 섬.
이곳의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국이 위험하다는 의식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그린란드를 고집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북극권 패권을 중로에 뺏긴다는 위기감이 있다. 중로가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작성해 봤는데요. 이 평면 지도로 보면은 중국에서 쏘면은 태평양 건너오는 거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북극으로 해야 가장 빠른 거리가 되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미국한테 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북극을 지나야 되는데 이것을 곤들돔을 그린란드에 여기 미국에다 만들면 뭐하냐. 이미 피해도 되니까 미리 그 앞에 이게 아메리카 대륙이지 어떻게 이게 유럽 대륙이냐 아메리카 대륙이지 이런 거로 봐줘요. 캐나다 바로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날라오는 거를 감지해서 그린란드에서 요격 시스템 골든돔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북중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에서 막는 것은 아예 넘어오는 시점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해군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핵미사일이다. 말 그대로 나토 집단방위 의무가 있다면 유럽이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과 적이 되려고 하고 있다. 나토가. 미국에게 이익만 챙기고 비용은 싫다는 지극히 이기주의의 유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이 들어가네요. 미국 중심 공급망과 스테이블 코인, 일론 머스크 발언에 담긴 빅피처, 목루 메이슨 1월 23일입니다. 국가 사유화라는 거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네요.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로부터 채권자들인 특정 개인들이 미국을 완전하게 소유하게 되는 구조. 일론 머스크의 디플레 발언을 두고 빚잔치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의 부채에 대한 문제이다. 유일한 탈출구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주장.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한 생산성 폭발이 미국 부채를 해결할 것이라고. 미국이 적자무역 청산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낮은 성장률에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속적인 소비시장 감소를 예고,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제로 금리를 시행하고 막대한 인플레를 유발하며 부채가 더 작업이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돈을 풀 명분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트럼프와 연방은행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뒤로는 돈을 풀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왔다. 실제로 연중에서는 2025년 10월에 2026년 초부터 국채 매입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어, 연준이요, 죄송합니다. 12월 금리 인하와 함께 국채 매입 준비를 마치며 양적 완화 모드로 돌입했다. 연준이 양적 완화에 돌입한 이상 스태그플레이션이 깊어질 것이고 그렇게 3년 동안 지속되면 미국 정부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문제를 중요하게 알리는 이유는 역대급 스태그플레이션이 불어닥친다면 일반 대중들의 계급 이동 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져 소수 엘리트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향 평준화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디지털 봉건 사회를 설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자리의 급격한 소멸은 집단 번기로 이어져 소수 엘리트들의 기득권 붕괴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사전 통제를 통해 위에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불만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로 소멸된
되는 일자리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오프쇼어링과 프렌드 쇼어링으로 전 세계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프렌드 쇼어링은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했죠. 미국의 중앙은행은 민간 기업이며 미국 달러 발행에 대한 권한도 민간에게 있다. 에너지 원유와 가스가 중요해진다. 미국 세일 혁명, 미국이 전 세계 유전지대 독과점하기 시작했다. 그린란드 새로운 유전 개발 목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앞에서 소개한 대로 러시아 중국의 해군력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목적이란 분석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미국 부채 해결 공급망 기축 통화 유지를 하기 위해 전 세계 소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풀 것이다.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북은 이제 미국의 최대 관심사 아니다. 1월 23일 코리아 웨이브 일본판입니다. 국의 대외 전략이 근본적으로 재편다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각국의 군 확대 견장을 가속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2일 한반도 문제 컨설팅 회사인 스트래테직 링크스 SL 창설자이자 제네바 거점 인도 대화센터 HD네요. 선임 고문인 이상수 박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상수 씨는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관심 대상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한다. 비핵화에 관한 언급이 미국의 주요 전략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NSS에서 사라지고 한미 양자 문서나 한미일 삼국 공동성명에 한정적으로 등장하는 데 그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침묵은 단순히 수사적 변화가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 위기 관리에서 단계적으로 거리를 두고 대북 억치 책임을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으로 돌리려는 뜻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그 부담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 질서로의 이행이 아니라 보다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안보 환경으로의 전환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략 변화는 북한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있어서 미국의 관심 저하는 행동의 자유도를 넓히고 한국의 압력을 통해서 억제력의 강화나 국내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로 연결된다고 하는 전략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공식 연설과 교리 개정,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는 법 정비 등을 통해 이 같은 인식을 제도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단순한 위력 과시에 그치지 않고 현 상황을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분명한 전략 목적이 내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의 자세 변화를 틈타 한국이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분쟁 지역, 특히 북방 한계선 NLL이나 한국 방공 식별구역, K-카디지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약화시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국 내 정치적 부담과 분단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어 이상수 씨는 기존의 정치적 배려 아래 억제됐던 한국의 대응 수준이 최근 안보 환경 변화와 맞물려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무기 체제 강화 등 자립적 억제력 확충은 유사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상수 씨는 미국의 안보 부담 이전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명확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각 당사자가 더 큰 리스크를 취하도록 촉구된다고 경고한다. 그 결과 북한은 한계를 시험하고 한국은 대응 수준을 끌어올리고 지역 강대국은 파급 효과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이 되게 어렵게 했는데 에, 우리 한국이 방위를 더 강화해야 된다. 자각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필연이고 또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서기장 전방위 외교 계속될 듯 투자 유치 및 시장 다양화 추진. 지지통신 외신부 1월 23일입니다. 하노이 시사. 베트남 공산당은 서열 1위이자 국가 최고 지도자인 토람 서기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람 씨는 2024년 8월에 서기장 취임 이래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하는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서방 제국과도 제휴를 깊게 해왔다. 전당대회에서 논의된 정치보고 방안에서도 외교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투자 유치와 시장 다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방위 외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월 관계는 현재 최상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람 씨는 25년 4월에 동남아를 순방한 이시바 시게루 수상 당시와 회담 같은 해 가을에는 유럽 여러 나라를 순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동 10월에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추어 판민친 수상이 회담하고 있다. 한편 남 씨는 25년 5월에는 러시아 대독일 전승 80년 기념행사, 동 10월에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80년의 축하 행사에 출석하는 등 구동측 제국과의 우호관계도 유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불씨를 안고 있는 중국의 항일 전승 80년 기념 행사에도 루웅쾅 국가주석을 파견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토람 서기장인 것 같습니다. 연임이 되고 베트남이 중진국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지금 설이 나오고 있죠. 북극 항로 개척의 의미 1월 23일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입니다. 동서교육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교류했는데 오스만 투르크 땅이 되어 망하게 생겼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풀이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열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 잉카 문명 탐험가들 실질적으로는 해적이었다. 빚쟁이였기 때문이다. 생명수당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다. 일회 탐험에 국가 단위로 했다. 유대 은행가로부터 돈을 빌린다. 그래서 신대륙에서 금을 찾는 일을 했다. 아메리칸 인디안 문명이 파괴된다. 약탈을 당했다. 이것이 오스만 투르크에게도 알려진다. 다른 길을 열 것을 알게 되었다. 전 유럽 국가가 막았다. 그게 레판토 해전, 동맹국 216척, 오스만이 자체가 동원한 배가 286척. 근데 패배했다. 대서양 진출을 못하게 되었다. 만약 성공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지중해 무역에서 대서양 항해가 시작되면서 베네치아가 망했다.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바뀌었다. 밀보다 더 수익이 높은 물건들을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소가 필요했다.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배를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공장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다. 중상주의, 왕이 직접 정책을 폈다. 바티칸으로부터의 해방, 바티칸은 농업을 중심으로 지배하는 체제였다. 처음에는 바티칸에 바칠 세금이 필요 없었는데 나중에 세금을 냈지만 르네상스가 일어난다.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바티칸이 산업산물로 세금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교황이 성지 탈환 시도 중동과 싸움을 시작했던 바티칸이었다. 반기독교 세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니다. 모든 정보가 한정적이었다. 반카톨릭.
구텐베르크 활자로 자신들의 말로 성서를 읽기 시작했다. 종교전쟁 발생, 카톨릭과 기독교의 대립이 하게 된다. 이탈리아 피렌체 성당을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팔각형, 우리나라에도 팔각정은 임금만 들어가는 데인데 산 조반이 세례당이라고 이게 팔각형이 있는 모양인데 요거 같습니다. 요거 같은데 이게 피렌체 성당을 위에서 보면은 천국에 가는 열쇠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천국의 열쇠, 황도 12궁 황소자리 은하수도 묘사, 황도와 은하수 겹치는 부분이 황소자리이다.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쯤이가 황소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실버 게이트라고 부른다. 알데바란 천국의 문, 플레아디스 천국에 간다. 성직자들은 알고 있다. 개신교 목사도 숨기고 있다. 바티칸의 횡포를 막는 선에서 끝냈다. 그걸 밝히면 신교도 죽는다. 타원형 피렌체 도시 그 가운데 있는 별이 북극성이다. 전시안을 상징한다. 피렌체 성당이 그 가운데 존재한다. 요런 그 피렌체 도시가 요런 전시안론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북극성 마고 할머니 성모 마리아 정체 마고였다. 삼신 할매이다. 마고신. 메디치 가문 백화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이 많다. 메디치 가문 번창하려고 상징적으로 그렸다. 메디치 가문과 바티칸은 반목했다. 스키타인 조각들 바티칸에 많이 있다. 원래 유럽 지배 계급이었다. 밀려났지만 중앙아시아 탱그리 사상이 흡수된 것이 기독교이다. 그건 사실이다. 유럽에 있던 고대 종교도 알게 되었다. 막달라 마리아 성당도 있다. 베네치아에 있다. 알타이계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했었으나 대서양 무역이 되면서 유럽이 부자가 된다. 세계대전이 발생, 각국 군사가 딸렸다. 식민지 경쟁했던 프랑스 왜 독일에게 발렸는가? 지금의 미국 군대 대부분 해외에 있다. 과거 프랑스도 같았다. 동일은 식민지가 거의 없었다. 독일 본토에 군대가 많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에는 파죽지세로 독일에게 밀렸다. 주력 군대가 프랑스 본토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알제리 같은 곳에서 게릴라 전술로 군대를 모았다. 중앙정부가 없는 곳에서 대규모 전쟁을 할 수 없었다. 2차 대전 후 프랑스 식민지 독립하게 된다. 영국도 식민지도 마찬가지다. 피폐해져 식민지 독립 막을 시간이 없었다. 영푸 몰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태평양 시대를 열었다. 무역 항로를 바꾸어 버렸다. 마샬 플랜으로 미국이 돈을 빌려 주었다. 돈 주고 사서 재건해야 했다. 빠르게 경제 회복이 될 수 없었다. 헤게모니는 미국이 가져갔다. 그래서 유럽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 유럽 중심의 제국 시대의 종말, 대서양 무역에서 태평양으로 이동, 대량 생산 시스템 완성. 여기다가 이제 제가 또 제조 원가가 이게 지배하게 된다. 아웃소싱으로 동북아시아 국가의 발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콘베어 벨트 시스템 만든 미국 가격이 싸졌다. 대량 생산 싸게 팔았다. 저소득층과 중상층을 미국이 빼앗았다. 그래서 유럽은 부자 마케팅만을 하게 되었다. 명품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아웃소싱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말 잘 듣는 나라로 동맹국을 간접 통치해 왔던 것이다. 아웃소싱의 유산. 처음에는 좋았는데 과잉재고가 생겼다. 그래서 군산복합제가 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부를 엄청 축적한다. 미국의 호황기, 일본의 호황기, 한국의 7080 때 호황기, 그때가 전성기였다. 소련의 붕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끝남, 미중 국교 정상화, 미일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이다. 그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한다.
중국의 성장 대가리가 커지면서 쳐들기 시작한다. 현재 미중 대립 중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무역 루트를 만들려고 한다. 1대1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빼앗겠다는 뜻이다. 1대1로 태평양 해상 실크로드까지 해서 9,620억 달러나 지금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문제는 1대1로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만들었는데 연결이 되지 못했다. 돈은 썼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중국은 미치고 환장하고 있는 것이다. 회수할 수 없는 돈을 썼다. 태국, 캄보디아 사태, 태국 사태 등 1대1로로 망하게 하는 전설이 미국이다. 공사 장비가 그냥 거기에 있기에 유지 보수비가 엄청난 것이다. 숨만 쉬어도 중국 인민들의 생활을 돌볼 여력이 없다. 미국이 왜 북극 항로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제 본론을 역사적인 맥락으로 해서 대서양 무역에서 태평양 무역 항로, 근데 이제 북극 항로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유다. 이런 얘기죠. 거리가 짧은 게 이쪽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길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지구가 동그라니까 이게 더 가깝다. 이런 얘기죠. 여전히 소비지는 미국하고 유럽이다. 한때 중국 내수 시장은 코로나19로 완전히 박살났다.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는 미국, 그걸 이제는 자동화 시키라고 한다. 이젠 인건비가 문제가 안 된다. 휴머노이드가 만들면 중국도 이보다는 쌀 수가 없다. 중국이 덤핑을 해서 가격을 맞췄다고 해도 탄소세와 관세를 붙여버린다. 미국은 실업자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로봇이 들어간다 해도 크게 거부감이 없다. 미국 제조업은 군산 복합체 외에는 없다.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있다. 미국은 자동화를 쉽게 할 수 있다. 하이퍼 스태그플레이션에 돈을 푼다. 저출산 고령화로 소비는 줄 것이다. 에너지 필수 소비재와 전쟁 물자에 돈을 쓴다. 소수 권력자가 계급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노조 인건비 골치 아프다. 기존이 태평양 항로는 필요 없게 된다. 전통적인 미국과 유럽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기회가 날아가는 것이다. 경제 도발 개발 도상국 꺾일 수 있다. 빈익부 부익빈 고착화될 것이다. 아까 베트남이 이게 선진국 되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중진국이 새로운 봉건 시대가 오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이젠 죽었다는 것이다. 노동의 종말, 보편적 고소득을 얘기합니다. 대량 생산 시대 로봇이 만들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로봇은 24시간 일한다. 배터리도 스스로 교체한다고 한다. 이것은 선진국만 해당하는 얘기지 전 세계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한국은 아슬아슬하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선진계열에서 미치기는 하지만 생존 가능할 것이다. 화성 가자는 것은 로봇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배터리는 태양광으로 충전하면 되고 화성의 자원을 캐가지고 그게 로봇들이 지구로 보낸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보편적 고소득 줄 수 없다. 인구가 작아야 가능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야만 보편적 고소득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다. 스페이스X 한국에 들어온다. 통신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수설 국제관계 월드 시스템 시오리 이게 정답인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한국까지만 막차를 탈 수 있었다. 북극 항로와 맞아떨어진다. 북극 항로가 지나가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잘 사는 나라 북반구에만 있게 된다. 테스트 국가는 바로 한국 로봇 거대한 실험장, 전 세계 표준이 될 것이다. 노조만 위기를 맞는 게 아니다. 외국 노동자들도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쓸 필요 없게 된다. 로봇을 쓰는 게 중소기업에게도 아주 필요한 것이다.
한국도 이민받는 문을 닫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눈 감고 있었다. 필요한 것은 전기일 뿐이다. 이제는 북극 항로 국가들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들어오고 싶으면 미국처럼 돈 내고 들어와라. 이렇게 돼가고 있죠. 제품 생산의 급속한 대량 생산으로 인한 하이퍼 디플레이션 유도, 로봇에 의한 극단적인 생산만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 화폐 기능의 소멸과 에너지의 화폐화, 전자화폐 활성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좋은 측면, 포지티브적인 표현을 했는데 네거티브적인 표현을 한다면 개발도상국의 빈민화, 미채권국들의 경제적 타격, 에너지 패권 전쟁의 격화, 지역 국가 화폐의 소멸, 세계 경제 단일화. 자원파하는 나라는 돈이 안 될 것이다. 머스크 얘기는 미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코아 국가에서 퇴출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가 된다. 국채 이자가 없어진다. 에너지 전쟁은 이미 일어났다. 미국은 80년간 재정 적자를 보면서 달러를 전 세계에 풀었다. 제조 국가는 재정 적자를 할 수는 없다. 이 계획, 적자 무역 오래된 계획일 수도 있다. 미국 엘리트들은 굉장히 천재라는 것이다. 미국을 이길 나라는 없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대항할 수 있다고 정신 나간 소리다. 미국은 훨씬 더 좋은 전투기를 소유하고 있다.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미국 노조들 늙어 죽으면 로봇으로 바꿀 것이다. 고조선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 좌파인데 미국 애들을 깡패라고 난리지만 무슨 소용이 있다는 얘기냐. 미국이 없었으면 과연 현재 한국이 존재했겠는가. 한국이야말로 세계화가 필요한 나라이다. 중국 여자들 독신 비혼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 확산되어도 중국 공산당 지금 가만 있다. 중국 인구학자 중국 출산율 0.7 한국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한답니다. 일본 과거 사무라이 정신도 있었지만 중국의 5천년 역사 한국을 이기고 그 다음에 미국에 도전하라. 한국 문화를 못 이기는 중국. 한국식 화장, 한국말 비스무리게 말하는 문화. 적 열등감이 있다. 이걸 계속 심고 있다. 넷플릭스 불법 시청 가만 놔두는 것은 문화 전쟁이다. 미국이 한국 드라마 띄워주고 있다. 쿵푸 허슬 홍콩 배우 지금 대체할 유명 스타는 이제는 없다. 주성치인가요? 쿵푸 버슬 죽었다고 하는데 참 재밌게 봤었는데 중국 분노의 단계. 중국은 북극 항로를 가려면 매우 어렵다. 캐나다와 러시아가 중국의 전초기지를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극 항로 경쟁에서 매우 어렵다. 그 길을 못 가면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다. 실크로드 이쁜 여자들 모두 한국, 일본, 미국에 있다. 중국이 로봇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나? 북극 항로 못하면 차그러질 것이다. 중국은 태평양 항로 시대의 혜택을 받고 컸던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메리트는 증가하지만 중국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트럼프가 왜 푸틴과 친해지려고 하는가? 바로 북극 항로를 나누기 위함이다. 그래서 푸틴을 감싸 안으려는 이유다. 우크라 전쟁 때 중국 러시아에 야비한 짓 했다. 그린란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것이라는 다른 말이다. 왜 말이 많냐? 유럽 늑다리들아. 중국은 변방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은 할 것이다. 그러나 약소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두로 체포 이후 마약 보트에 대한 첫 번째 알려진 공격 실시. AP통신 마두로 체포 이후에 나르코 밀메라고 남부 사령부가 또 그 공격을 해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생존했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카브리에만이 아니고 동태평양 그러니까 미국 서해안 쪽으로 들어오는 마약 밀매도 지금 때려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잠비아 중국 광산 노동 착취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에, 제 어부인께서 그 유튜브에서 황창현 신부가 강의를 그렇게 잘하고 아프리카 가서 아주 봉사를 잘하고 아주 그냥 칭찬일색이길래 뭐 제가 심보가 좀 삐뚤어져 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무프리라 지역인데 2013년부터 매년 봉사활동을 이어옴. 잠비아 대통령으로부터 수천 헥타르의 땅을 기증받아 학교, 농장, 신학교, 간호대학 등을 세우는 생태마을 프로젝트를 진행 중. 참, 그 생태마을 말은 좋은데, 어쨌든 잠비아가 내륙 국가인데 중국 광산이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 근데 현재의 대통령도 중국 자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지만은 이 중국 애들이 자기네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면은 뭔가 중국 애들한테 받아먹은 게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2012년 12월 18일 자료인데 한국과의 관계는 우리나라가 무상 원조로 1991년부터 2008년까지 306만 달러 지원했고 물자 및 긴급 원조 176.2만 달러를 또 지원한 적이 있고 연수생 초청 96명을 받아서 이게 산업교육이 아니고 아마 농업교육을 시킨 것 같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 남미가 그 카톨릭 국가가 이렇게 되듯이 이 카톨릭은 농업 시대의 산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독교는 산업 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기도 중앙 집권적인 그 바티칸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자기네들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에서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어, 운영하는 거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음, 생태마을에서 나온 농산물이 좋긴 좋겠죠. 비싸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런 나라에 굳이 가가지고 왜 잠비하냐?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